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최우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승준님 안녕하세요. JP리님 안녕하세요. 이혜인님 안녕하세요. 네, 모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강연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대학생 친구를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드스피터즈 크리에이터 나눔 김홍석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태양 전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연결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과학 강연 2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사전 질문, 후기 작성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생활에 유용한 빛, 그리고 태양전지와 LED라는 주제로 황인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황인찬 교수님은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재료공과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연구 분야로는 태양전지, LED, 분광학, 디바이스 모델링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들어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운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황인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때부터 이제 태양전지와 LED를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학과는 물리학과예요.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원들 박사도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원 때 이제 우연하게 제가 태양전지 LED를 이제 발을 들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네. 오늘 큰 주제가 빛, 태양전지 그리고 L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채팅으로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호응 부탁드리면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벗어도 되나요? 네, 벗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연구 주제가 주로 이제 태양전지와 이제 LED였는데 이 태양전지 LED라고 하면 하나는 빛을 흡수하고 하나는 빛을 발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빛이 어떤 빛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강연에서는 빛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할 거고요. 이제 빛을 이제 옛날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이제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빛의 정체라든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빛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지 그런 정량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제가 태양전지와 LED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LED를 먼저 사실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들의 동작 원리 그리고 나서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이제 받는 빛들이 있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명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큰 관심거리였었는데 되게 고대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뒀었었죠. 여러 사람이 아마 했겠지만은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이제 기원전 이제 400년대 이때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눈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놀랍게도 이 명제가 한 1500년간 거의 유지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맞는 말도 있는데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고 한 것. 어떤 사람들은 빛의 속도가 그때도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리고 나서 유클리드라고 기하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유클리드가 이제 질문을 던졌죠. 왜 멀리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일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답으로서 이제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때부터 빛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꼬불꼬불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그런 직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10세기, 11세기 정도 돼서야 우리가 좀 더 빛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이븐 알 하이삼이라고 이제 이슬람 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광학 쪽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빛이라고 하면은 그 빛이 나오는 그 근원과 언제나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그 근원보다는 그 자체로서 뭔가 이제 그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라고 이제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던진 질문이, 이제 아까 봤었던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븐 알 하이삼은 좀 질문 던졌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한 빛을 볼 때 왜 눈이 아플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한 말은 사실은 틀렸고, 실제로는 빛이 이제 물체로부터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때부터 조금씩 광학의 이제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븐 알 하이삼의 이제 광학에서를 책을 썼는데, 이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로저 베이컨이에요. 로저 베이컨은 이 중세 시대 때는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이제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그 신성한 영역,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로저 베이컨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기 중의 물방울에 의한 빛의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재현도 해봐요. 무지개를 만들어 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2단으로 찍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마 감옥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제 데카르트에 넘어오면서 이제 무지개에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수천 개의 작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밝혀낸 것이, 물방울이 이제 이 빛이 물방울에 닿고 이렇게 빛이 이제 방향이 꺾이면서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진전이 있었지만은, 이 데카르트가 생각한 빛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빛은 그 순수하고 그 본질은 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빛 입자들은 회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방울에 의해서 빛의 방향이 꺾이면서 회전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색깔이 변화한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가령 또 예를 들자면 프리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의 회전이라는 것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색깔이 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뉴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졌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실험을 한번 더 해보자라고 한 거죠. 여기 지금 하얀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빛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이렇게 퍼져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요. 여기 조그만 점이 이제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다시 한번 프리즘을 더 둡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맞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프리즘을 통과한 이 빛도 만약 색깔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당연히 변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은 틀렸고, 실제로는 흰빛이 가장 순수한 빛이 아니라, 흰빛은 이 빨주, 노초, 파란, 여러 가지 색상의 빛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색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펙트럼이라는 이제 용어가 존재하게 되죠. 하나의 빛이 여러 가지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형태의 빛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 말 1900 초반 때 이제 맥스웰과 헐츠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빛은 딴 것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뭔가 오실레이션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그 웨이브를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라고 하면은 정의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폭, 파장, 주파수가 있는 거죠. 진폭은 얼마큼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이제 크게 하는지, 파장은 공간에 대해서 한 점에서 똑같은 점이 오기까지 그 거리가 이제 파장이게 되고, 주파수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그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 파장과 주파수를 이제 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되거든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컨드로 진공에서는 딱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파장과 주파수 둘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보통 우리가 파장으로서 그 웨이브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는 이렇게 빨간색과 이렇게 보라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빛은 이제 700나노미터, 보라색은 400나노미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은 그 사이의 파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간단한 파장이에요. 약간 가장 간단하다고 하면은 그 웨이브가 이 빛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을 가진 빛들이 섞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뉴턴이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하나의 파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파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파장의 빛이 이 단파장이 있고 그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공대스럽다고 혹은 이공계스럽다고 하면은 우리가 색깔을 볼 때 그냥 빨간 파랑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나면 아 저건 700나노미터 빛, 저건 400나노미터 빛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너드스럽나요? 그래서 이런 파장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빛의 스펙트럼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아까 각각의 파장별로 이제 각각 이제 인텐시티가 다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은 이제 태양빛, 뭐 이게 백열 전구, 형광등, 할로겐 램프, LED 등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는 볼 때는 다 대략적으로 좀 하얀색 혹은 이제 비슷한 하얀색으로 다 보일 거예요. 하지만은 다 같은 하얀색 빛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스펙트럼 보게 되면 완전하게 다른 모양의 스펙트럼이 이제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Y축을 보게 되면 이게 인텐시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인텐시티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되는지, 그것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라디오 메추리랑과 포토 메추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글말로도 하고 싶었는데 한글말로는 약간 좀 어색해서 예를 들면 라디오 메추리는 한글말로는 방사속이거든요. 그럼 방사라고 하면은 보통 그랑 헷갈려.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선? 네 맞아요. 그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영어 표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메추리라고 하면은 이 전자기파 아까 이제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그것 자체의 세기에 관련된 이제 그런 용어들인 거죠. 세기라고 하면 뭐에 비례하냐면은 진폭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애 혹은 자기장의 세기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토메트리는 이 뭐냐면은 이 전자기파가 아무리 센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적외선, 저외선, 엑스레이,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 아무리 세다 하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그 빛의 세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포토메트리고요. 그래서 눈의 민감도에 따른 빛의 양을 측정하거나 그걸 정량하는 것이 이제 포토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텀들이 있을 건데 가장 이제 관련 있는 텀들은 이 네 가지 정도가 좀 될 거예요. 하나는 광속, 그 다음에 광속, 광도, 조도, 그리고 휘도가 있는데요. 광속은 뭐냐면은 빛을 발하는 물체, 뭐 전구나 이렇게 형광등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LED나 이런 것들이 총 내놓는 이제 빛의 양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눈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눈이 이제 인지하는 이제 빛의 파워니까 눈이 모든 각도에 이제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한쪽 방향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각도에서의 이제 빛의 양을 정의하는 데 중요했고 그것이 이제 칸델라라는 이제 단위로서 우리가 이제 광도를 측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광도와 광속이 이제 쓰이는 예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형광등을 살 때라든지 LED 조명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겠지만은 이 밝기를 당연히 첫 번째로 보겠죠. 얼마큼 밝은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3400 루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3400 루멘의 밝기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를 겁니다. 3400이 대체 얼마큼 밝은 거야? 하고 이제 질문을 가질 텐데 이제 하나의 이제 좀 볼 수 있는 예시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광도의 단위가 칸델라였잖아요. 이 칸델라가 이 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죠. 바로 캔들입니다. 이제 이 1광도가 뭐냐면은 1칸델라가 뭐냐면 촛불 한 개의 광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촛불은 근데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이제 3차원에서는 이제 모든 각도는 이제 4파이거든요. 2차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촛불 한 개의 이제 광속을 구해보게 되면은 한 특정 각도에서 먼 칸델라고 모든 방향은 4파이니까 그래서 12.6 루멘 정도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3400 루멘의 이제 LED 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270개의 촛불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세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약간 좀 감이 좀 오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 아까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 촛불은 혹시 기준이 되는 촛불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아마 딱히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루멘을 이제 정량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제 이제 라디오 메추리 그 파워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정하는 이제 그 루멘을 정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공식은 우리가
약간 흑제 복사도 들어가게 되고 뭐 적분도 들어가게 해가지고 좀 뺐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칸델라로 이제 하나 이제 그걸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도가 있는데 조도는 뭐냐면은 빛이 도달하는 면의 단위 면적당 광속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면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 이제 단위 면적당 광속을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데 단위는 럭스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주로 쓰이는 데가 이것이 이런 그 양이 중요하게 쓰이는 데가 바로 이제 책상 스탠드, 데스크 램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스크 램프 자체 이제 광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책상에다가 책을 두니까요. 거기가 얼만큼 밝게 비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스크 램프를 볼 때는 이런 루멘이나 칸델라보다는 이렇게 럭스를 이제 표현을 하죠. 좀 더 친절한 이제 제품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럭스에다가 당연히 이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럭스는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이런 어떤 거리에서 럭스를 이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루멘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책상 스탠드라든지 혹은 뭐 형광등 볼 때는 이런 이제 럭스나 이제 루멘이나 칸델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휘도가 있는데 휘도는 뭐냐면은 이제 빛이 방출하거나 반사되는 면의 단위 면적당 이제 광도가 바로 휘도고 이제 단위는 이제 칸델라 퍼 미터 스퀘어나 니트라고 표현합니다. 면에 이제 얼마큼 면이 이제 이 면에서 빛이 얼마큼 방출되는가를 아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모니터나 TV, 휴대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대체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 칸델라 퍼 미터 스퀘어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밝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밝은 이 디스플레이를 받는 것이 이제 이슈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 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다른 스펙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니터 이런 거 볼 때 이런 이제 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텐시티는 다시 이제 스펙트럼을 좀 돌아갈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700에서 이제 400 나노미터 정도 이제 그 사이 웨이브랭스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질문은 모든 웨이브랭스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눈이 이제 인지를 할 것이냐, 동일한 민감도 인지를 할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밝은 환경일 때는 밝은 환경일 때는 이렇게 555 나노미터의 빛을 우리가 좀 더 잘 인지합니다. 약간 좀 노란색하고 약간 초록색이 좀 섞인 그런 빛이고요. 근데 어두울 때는 507 나노미터의 빛을 좀 더 우리가 잘 인지하게 되고 이때가 한 500이 초록색이 좀 가까운 색이죠.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어두운 그래서 초록색을 볼 때가 여러분들 언제가 있냐면은 저기 지금 비상구 보이죠? 비상구 같은 거 이제 초록색이거든요. 그것이 초록색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 초록색을 제일 잘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어두울 때는 이제 어떤 이제 눈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 활성이 되냐면은 여기 그림에서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막대 세포 보이죠? 이 막대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 밝은 환경에서는 원뿔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원뿔 세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뿔 세포, 초록색을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빨간색은 사실은 초록색을 많이 겹치지만은 이런 세 가지 이제 원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딱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언어로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컬러 스페이스라는 색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색 공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셨던 이제 원뿔 세포들의 이제 반응을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게 되는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색 공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색들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테두리, 윗테두리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단파장, 하나의 파장만 가지는 빛의 가장 순수한 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 테두리는 이제 빨간색과 보라색의 혼합물이 이제 결과인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순수하지 않은 색, 그러니까 모든 색깔들이 합쳐진 색깔들은 흰빛이잖아요. 흰빛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0.33, 0.33이라는 수치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흰색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모든 흰색이 다 똑같은 흰색이 아니죠. 어떤 것들은 뭐 누리끼리한 색깔이 있고 어떤 청백색의 이제 한 색깔이 있고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흰색이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색 온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형광등을 살 때 보게 되면은 뭐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런 것들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수치화시켜서 작업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색 온도로 하는데, 이 색 온도가 어떻게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이냐면은, 이 모든 물체들은,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들은 이제 전자기파를 내놔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그것이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파장이 점점 짧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빛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파장이 이제 가시광선대 영역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온도가 있고, 그때 우리가 색 온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의 이제 색상과 그 흑채복 그 약간 이제 검은색 물체, 빛을 내놓는 물체의 그 온도를 이제 를 우리가 이제 색 온도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1900K일 때는 이제 좀 더 적색에 가까운 색깔, 하얀색이 되게 되고, 온도가 높을 때는 파장이 짧아지면서 이제 파란색의 빛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파란색이 좀 섞인 하얀색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따뜻하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 좀 불구스러운 색깔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색 온도는 낮은 온도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 차가운 온도는 이제 차가운 이제 색은 이제 높은 색 온도를 가지는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쩔 때 주로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카페라든지 집에서 뭔가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따뜻한 이제 색의 이제 그 조명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색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선명한 빛깔을 보고 싶을 때 그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좀 참고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바로 색 온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보였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하얀색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빛의 삼원색은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이것들 섞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00나노미터 빛 하나, 500나노미터 빛 하나, 뭐 700나노미터 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냥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흰빛이라 하더라도 그 스펙트럼에서 만약 특정 파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제 텀이 바로 이제 연색 지수, 이제 CRI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컬러 렌더링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가서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전혀 옷가게에서 본 색깔이랑 다르고, 그 다음에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샀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 샀는데, 뭐 밖에 나와서 보니까는 사실 고기가 좀 맛있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육점이라든지 혹은 채소 가게에서는 스팟 조명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아까 보셨던 스펙트럼들을 다 고려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 정육점에서 쓰는 이제 그런 스팟 조명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는 이제 빛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건데, 아까 보셨던 형광등은 어땠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빛이 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혹은 방출하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인데, 이 조명이 있고 조명에서 그 특정한 파장이 진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물체가 그 반사를 아예 못한다면 우리가 그 색깔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빨간색이 좀 덜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뭔가 맛이 없어 보이는 고기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치한 게 이제 CRI가 되는 것이고요. CRI가 낮을 때는 보통 이제 색 표현력이 약하다. CRI가 높은 것은 가장 높은 100으로서 이제 색 표현력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가장 높은 이제 색 표현력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빛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뭐 루멘, 럭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밖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색상도 뭐 빨간색, 그다음에 스펙트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색순도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한 뭐 빨간색 빛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색순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단파장 빛 있죠. 그게 가장 순수한 빛이고 순도가 높은 빛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이런 파라미터들 우리가 좀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간단하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가진 물체들은 모두 빛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옛날에 쓰던 이제 백열전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열복사의 하나의 예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불꽃 반응들 할 때도 전부 다 우리가 빛을 내놓는 것들이고 화학 발광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그 루미놀 반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음극 발광은 지금은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네온관이라든지 수은관이 있고 여기다가 전자를 딱 쏘아주게 되면 그 안에 투명한 관에서 번개처럼 보이는 그런 조명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음극 발광의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광 발광은 뭐냐면은 빛을 줘서 빛이 내놓는 거죠. 그 야광 장난감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이 하나의 좋은 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발광. 전기 발광 뭐냐면은 전기를 줘서 빛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L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LED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광이라고 하면 이제 빛을 이제 방출하는 것이니까 에너지를 이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뭔가 내놨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곳에서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에너지가 우리가 무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잃는 주체가 뭐냐면 이게 전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원자인데 원자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다가 빛이 흡수하게 되면은 높은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이 높은 스테이트에 있는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자가 높은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면은 높은 에너지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방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 혹은 열이 됩니다. 이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단파장 높은 에너지의 빛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짧은 파장 높은 에너지 빛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이제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긴 파장, 이제 적색의 빛을 우리가 내놓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자의 같은 경우고 만약에 이게 물체, 솔리드, 고체 같은 물질에서는 우리가 보통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같은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아까 빛을 쏘주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밸런스 밴드는 이제 전자가 꽉 차 있는 영역대고요.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빛을 쏘아주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빛을 내놓게 돼서 이 밴드 갭이 바로 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관련돼 있는 이제 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웨이브렌스를 연관시키면은 한 1240으로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2 일렉트론 볼트를 가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 620 나노미터의 파장과 이제 동일한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한 400에서 한 700 나노미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밴드갭이 필요하냐면은 한 1.7에서 3.2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들은 다 그 빛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ED에 쓰이는 이제 물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물 반도체, 유기 반도체, 퀀텀 닷, 그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용화돼서 쓰는 것들은 이제 퀀텀 닷까지는 아마 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 반도체는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LED 조명에서는 거의 다 이제 화물 반도체를 쓸 거고 유기 반도체는 OLED, 그다음에 퀀텀 닷은 이제 뭐 QLED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쓰이는 것들이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영역의 이제 재료죠. 이 화물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13족에서 15족 이 두 개의 이제 원소들을 적절히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써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인듐, 갈륨, 나이트로젠, 질소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을 맞추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종류의 원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블루와 그린과 레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인듐, 갈륨, 질소를 보게 되면은 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블루, 하나는 그린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개 조성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특정 원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성을 바꾸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 밴드 갭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기 반도체는 우리가 1970년도 때인가 그때 이제 우연히 그 플라스틱에도 이제 빛이 나올 수 있다,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 다음부터 이제 좀 그 발전이 된 분야인데 이 유기 반도체가 이제 사실은 저의 전공 분야거든요. 유기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가 그 유기 반도체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
이 탄소나 산소,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합성하는 것들인데 합성 우리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 영역대가 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그 합성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우리가 밴드갭을 쉽게 튜닝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같은 이제 비슷한 체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조금 이 사이드 체인 여기 있는 저기 빨간색 초록색들 보이죠? 이런 것들 조금만 바꿔줘도 이렇게 우리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들을 이렇게 크게 튜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퀀텀 닷이 있는데 퀀텀 닷은 보통 이렇게 핫 인젝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물질 하나가 있고 여기다가 다른 물질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주사기로 주입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파티클이 돼요. 이제 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열을 가해주면서 그 파티클이 점점 커지는 거죠. 파티클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밴드갭이 이제 조절이 됩니다. 조그만 파티클일 때는 파란색 빛, 큰 파티클일 때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빛을 내놓는 이렇게 사이즈로 우리가 밴드갭을 튜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가 있고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는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태양 전지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LED 구조는 약간 좀 물질 따라 이제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적어도 아까 보셨던 이제 유기 반도체와 페로브스카이트, 퀀텀 닷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이 밑에 이제 기판 하나가 있고요. 투명한 기판이죠. 이제 글라스라든지 PET 기판. PET 기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료수나 쓰는 그런 페트병 있잖아요. 바로 그 재질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그 위에다가 투명한 이제 전극을 놔둬요. 투명한 전극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빛이 잘 도달하거나 빛을 잘 빼줘야 돼서 우리가 투명한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미시브 레이어,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주입될 수 있는 그 칼슘이라든지 알루미늄 레이어를 우리가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드는 그런 디바이스 모양이에요. 사이즈가 한쪽이 1.5cm, 1.5cm 한 그 정도쯤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윗면이 이제 글래스, 아랫면 이게 실버가 이제 은색 보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실버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측정도 하고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LED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좀 칼슘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탈 전극이 있고요. 금속 전극이 있고 여기가 지금 ITO가 있는데 이 ITO에서는 이제 전공 홀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까 보셨던 이제 칼슘 같은 데서는 알루미늄 같은 데서는 이제 전자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빨간색이 전자, 파란색이 이제 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빛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전자와 이 전공이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주입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전극에서 전자와 이제 전공이 이제 주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주입이 딱 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와 이제 홀이 잘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하나는 마이너스 차지, 하나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빛이 방출하게 되고 이 빛을 우리가 이렇게 빼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의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가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전자 전공이 잘 주입되도록 하고 전자 전공이 어디론가 새지 않고 이제 트랩되지 않고 잘 이동하게 만들고 둘이 잘 만나고 잘 만난 이제 전자 전공들이 이제 실제로는 빛을 좀 효율적으로 발산할 수 있게, 왜냐하면 빛만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빛이 이제 이미시브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이것들 우리가 잘 방출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자에서도 기판뿐만 아니라 전부 다 투명한 게 잘 나와야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투명한 쪽이 있고 불투명한 쪽이 있죠. 그래서 그 투명한 쪽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모든 기판을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투명 LED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판도 이제 실버는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실버 대신에 다른 투명 전극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가장 간단한 이제 구조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이렇게 기판이 있고 이게 ITO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빛을 만들어내는 이미시브 레이어가 있고 이게 메탈 전극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전자가 잘 주입되도록 이게 하나 만들고요. 이게 큰 배리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 계단식으로 배리어가 있는 것이 뭔가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이 보게 되면은 홀이 어떨 때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일렉트론과 만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는 손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배리어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홀 쪽에서 또 똑같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쌓아가지고 홀이 잘 주입되고 일렉트론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여러 층을 쌓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은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한 두세 개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홀 트랜스포트를 두세 개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잘 만날 수 있도록 분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블락킹 레이어를 쌓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층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태양전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지구 표면에 이제 도달한 태양광 파워가 한 이렇게 17만 4천 테라와트가 된다고 합니다. 테라라고 하면 뭐냐면 10의 12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큼 많은지 이제 가늠이 안 올 텐데, 우리 지구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2020년도를 보게 되면 556 엑사줄이라고 해요. 이 엑사는 10의 18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다시 이제 그 와트로 이제 변환하게 되면은 소비 전력은 17.6 테라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태양광이 이제 17만 4천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건 17.6 테라와트라고 하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태양광 전력이 지구 전체 소비 전력보다 9,800배 정도 되는 것이고, 지구 1년의 총 시간이 한 8,760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지구에 도달하는 1시간의 태양광 총 에너지가 지구 전체가 소비하는 이제 1년의 에너지보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에너지가 좀 증가해서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이런 이제 많이 돌았을 때도 어땠냐면 10년 전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태양광 전력이 소비 전력보다 10,000배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활용하는 것을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우리가 그냥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봤잖아요. 앞에서 이 태양광 스펙트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이 지구 바깥에 도달하는 빛의 스펙트럼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오존이라든지 물, 그 공기 중에 있는 물 같들도 흡수되고 나서 그 나머지 이 이제 태양빛인데, 이 우리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이런 스펙트럼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mW per cm 스퀘어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양전지를 측정할 때도 이런 원선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태양전지 구조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똑같은 그림을 그냥 이제 다시 가져왔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이제 이미시브 레이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토 액티브 레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서 태양전지를 하시는 분들이 LED를 같이 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좀 재료만 좀 다를 뿐이지 구조라든지 만드는 건 똑같기 때문에 좀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태양전지 효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아까 보셨던 이제 태양전지를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태양광 스펙트럼 봤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스펙트럼 우리가 태양전지에 딱 쌓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IV 커브를 잽니다. 그럼 IV 커브를 재면은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태양빛이 없을 때, 파란 이제 커브는 뭐냐면은 태양빛이 우리가 이제 있을 때 이제 커브인데, 뭔가 커브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워는 어떻게 이 전기적인 파워를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만들어내는 이 전기 일렉트리컬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커브가 있죠. 이 파란색 이 에어리어 있죠. 이것의 맥시멈 값을 우리가 이 전기 파워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솔라 파워가 100mW per cm 스퀘어였잖아요. 그걸 나눠준 값이 이제 태양전지의 효율이 됩니다. 그럼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숏서킷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볼티지가 전압이 0일 때 그 커런트, 그 다음에 오픈서킷 볼티지라고 해서 전압이 0일 때, 이게 전류가 0일 때 전압, 이것과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보게 되면은 커브가 가장 좋은 건 딱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커브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영역,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영역의 비율을 우리가 필팩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효율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태양전지의 이제 동작 원리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LED를 봤잖아요. 전자 전공을 잘 주입하고 이동을 잘 시키고 잘 만나게 하고 잘 생산시키고 잘 방출시키고 태양전지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죠. 그래서 처음에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빛을 잘 도달하도록 해야 되고 아까 액티브 레이어가 빛을 잘 흡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전공이 잘 분리가 되고 이동을 하고 전자가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잘 도달하고 이제 그래서 적절한 이제 에너지에 이제 빛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아까 보셨던 이제 베일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동을 하게 돼서 전자와 이제 홀이 전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동을 잘 해야 되고 이동을 해서 아까 보셨던 전극으로 잘 빠져나와야지 우리가 좋은 태양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간단한 구조는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서 잘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죠. 이 태양전지 이제 효율 차트는 아마 태양전지 강연을 보시면은 아마 반드시 이걸 볼 거예요. 정말 너무 여러 번 봐서 아마 지겨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 태양전지 이제 차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태양전지 재료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염료 감응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다이센서타이즈 솔라셀이 있고 그리고 오가닉 솔라셀 그리고 퀀텀 닷 솔라셀 그 다음에 프로보스카이트 솔라셀이 있죠. 이 프로보스카이트 솔라셀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 태양전지는 보게 되면은 여기 싱글 크리스탈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티 크리스탈 라인 보게 되는데 파란색 커브잖아요. 이 보게 되면 한 26, 27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도 한 뭐 25.7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실리콘에 맞먹는 태양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 이제 이 보고된 태양전지는 2013년도, 12년도쯤에 이렇게 13%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제가 박사 때 했던 거는 오가닉 솔라셀이거든요. 오가닉 솔라셀은 처음에 한 1, 2% 그보다 더 낮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좀 정체가 됐었어요. 한 10% 안팎으로 해가지고 근데 10% 정체됐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좀 많이 발전돼가지고 오가닉 솔라셀도 한 15, 18% 되니까 굉장히 좀 이 관련된 재료들이 전부 다 이제 차세대 재료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독일 과학자 구스타브 로즈가 칼슘 타이탄 옥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 러시아 과학자 이름을 해서 따와서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명명했어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팔면체 구조를 가진 것들이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칼슘과 그다음에 타이타늄과 그다음에 옥사이드 이렇게 ABX3 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태양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옥사이드, 옥시전이 들어간 산소가 들어간 이제 물질이 아니라 할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A 사이트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유기 물질을 들어가 있고 B 사이트는 여기 빨간색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전이후 금속, 예를 들자면 납이라든지 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X에다가는 옥시전이 아니라 산소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오다이드라든지 브롬, 클로라이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태양전지나 LED에서 쓰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인 거죠. 페로브스카이트가 아까 우리가 처음 레코드가 말한 게 한 2012년, 13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질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 만들었어요. 한 1978년도에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이렇게 이 CH3, NH3가 이제 메틸 암모니움이라 해가지고 유기 물질 A 사이트에 있는 거고요. PB가 아까 납, B 사이트, X에 여기 이 클로라이드와 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다이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78년도에 이 디터 웨버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물질을 이렇게 발견을 이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태양전지 쓰기까지는 굉장히 큰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기초 연구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언제 어디서 확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좀 약간 뭐 이게 응용이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언제든지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태양전지를 만든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한 3% 정도였거든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3%는 아주 나쁜 효율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가닉 솔라셀 같은 경우가 한 7, 8% 정도 됐을 건데 5%에서 8% 정도 사이 됐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되게 프로미싱한 뭔가 되게 괜찮은 이제 재료긴 하지만은 단점이 뭐였냐면은 정말 너무 불안정해서 단 수분감만 작동하고 그냥 막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까? 그리고 여전히 실리콘에 비하면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꽤 안정적인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어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 팔면체 구조를 가진 것들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 아까 우리가 LED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밴드갭을 튜닝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갭을 어떻게 튜닝하느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할라이드 X 사이트에다가 클로라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좀 파란 색깔, 아이오다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붉은 색깔, 브롬을 넣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 빛깔을 내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밴드갭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의 장점은 굉장히 높은 이렇게 흡수를 잘한다. 심지어는 이제 실리콘보다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태양전지든 LED든 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자 홀이 전공이 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여기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인데 이 만드는 방법이 보통 이제 용액 공정과 진공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쓰든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물질 예를 들자면 섞어서 쓰거든요. 메틸 암모니움과 레드 아이오다이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용액에서는 그 혼합해 가지고 쓰고 진공에서는 각각을 동시에 증착시켜 가지고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마예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합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뭐 합성이 되더라도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자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 때 어떤 결함들이 생기는지 보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특정 사이트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혹은 이제 뭔가 더 이제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 혹은 원소가 다른 것들로 치환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래빗 사이트가 생기게 돼서 전자 홀이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빛도 잘 안 나오게 되고 태양전지 효율로서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시키는 것인가, 결함을 어떻게 제거시켜서 전자 홀이 트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빠져나가거나 잘 만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강연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이제 빛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빛을 만들거나 빛을 흡수하는 뭔가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빛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는지, 어떤 이제 인텐시티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LED가 어떻게 이제 되는 것인지, 무엇이 이제 중요한 테마인지, 발광층 자체를 향상시켜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잘 주입되고 잘 만나게 해야 되는 거고, 태양전은 그 반대로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전자 전공이 이제 분리되고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배출되도록 하면은 우리가 좋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제가 대브로드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화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테마는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는 것으로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네. 그러면 실리콘은 네. 태양전지로서 활용을 할 때 네. 지금 뭐 최대 효율까지 연구가 된 건가요? 네, 그 최대 실리콘 태양전지가 뭐 당연히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데 사실 실리콘 태양전지를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더 이상 효율 증가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론적으로도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실리콘이 또 무엇이든지 간에 이론적으로도 태양전지 효율은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밴드갭이 아까 이제 1.68, 한 7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율은 한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리콘 태양전이 7%가 됐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보다 다른 차선책의 다른 재료들을 좀 찾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오가닉도 있고 그다음 페로브스카이트도 있고 퀀텀 닷도 있고 그다음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OLED랑 네. 페로브스카이트 네. 그 둘 중에는 그 밴드갭을 조정하는 게 어느 게 더 유용한지. 올레드랑 페로브스카이트가 제가 이 강연에서 말을 안 했는데 약간 좀 쓰임새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올레드는 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100나노, 200나노 이렇게 200나노까지 가려나? 굉장히 브로드한 이제 스펙트럼을 내놓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페로브스카이트는 한 굉장히 20나노미터 정도의 위스를 가지는 빛만 이제 내놓아서 보통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색순도가 높은 그런 이제 곳에 필요할 때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쓰고 뭔가 브로드한 곳이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올레드를 쓰고 이제 하죠. 그럼 정육점 아저씨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쓰면은 더 저- 보기를 뭐 페로브스카이트 좋고 어쨌든 간에 이 빨간 빛이 잘 이제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는 조명이면 다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포터즈 친구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이제 우동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태양 정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이제 저희가 뭐 각 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태양 전지가 이제 그 옛날에는 사실 효율이 좀 작았기 때문에 좀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전체 우리가 생산해내는 전기 생산량 중에서 한 2, 3%,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은 매년 되게 가파르게 좀 적어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드 파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윈드 파워도 있는데 그건 한 8%가 돼서 보통 두 개를 좀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양 전지 LED를 합치게 되면 한 전체 우리가 생산한 전기 생산에서 한 10% 좀 넘게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송도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최근 날씨를 비롯한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환경 변화가 광전 소자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환경 변화가 이제 그 인해서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죠. 이게 보통 이제 환경 변화라고 하면 오존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존을 이제 발생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오존을 만들어내지 않는 뭔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에너지 자원을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 전지가 이제 그 중에 광전 소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만 저거 더 좋은 질문인 질문하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유기물 그 태양 전지를 연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태양 빛이 아닌 그 저희가 빛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그런 연료 감염용 태양 전지인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교수님께서 따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발전 방향이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염료 감행은 제가 좀 하진 않았는데요. 그 염료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염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염료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쓰는 그 염료들 있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염료에 실제로 쓰이는 건데요. 다이 센서타이저에서 다이가 바로 그 염료고요. 이 태양 전지들마다 각각의 이제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효율이 가장 높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태양 전지가 보통 우리가 베란다라든지 이제 주택에서 보게 되면 되게 까만색이잖아요. 사실 이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이쁘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태양 전지가 이제 건물이나 차에 쓰인다고 하면은 보통 이게 그렇게 베란다나 이제 저기 옥상 위에다 붙이거나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투명 태양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교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창문에 보게 되면 색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글라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이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되는데 이 염료 감형형이 태양전지를 쓰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빨간색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초록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사님이 좋은 질문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디디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실리콘 태양광 디스플레이도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플렉서블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실리콘이 이제 플렉서블한 거 만들 수 있는데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실리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결정이 좀 많이 없는 비정질 실리콘이 있고 결정이 이제 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폴리크리스탈라인 혹은 뭐 멀티크리스탈라인이 있고 딱 단결점으로 존재하는 이제 싱글 크리스탈라인이 있는데 이 싱글 크리스탈을 갈수록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정질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디펙트가 좀 많거든요. 결함이 많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것이고 이 실리콘 태양 전지를 만들 때는 보통 굉장히 고온을 이제 만들어요. 고온을 만드는데 이제 고온을 하려고 하는데 기판 자체가 그러면은 굉장히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고온이면 1000도가 넘거든요. 1000도 가까이 되나? 그 근처가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래서 플렉서블한 것도 이제 실리콘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플렉서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유기라든지 혹은 이제 페로스카이트는 그런 고온이 필요 없거든요. 온도를 올려봤자 한 100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 PET 기판은 예를 들면 유연한 기판인데 이것들은 140도, 150도에서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도까지 어떻게든 좀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리콘 태양 전지가 아니라 이런 게 오가닉이라든지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는데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강연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도 이렇게 뭔가 아까 이제 비다 하고 이게 LED 하고 했는데 지금 조명이 이렇게 쨍쨍한 곳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긴장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제가 이제 긴장을 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무난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난하게 한 것 같고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조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태양전지를 하시는 분들, 그 밖에 빛과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관심이 혹은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생기게 했으면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양광, 태양전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멋진 강연 해주신 황인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2주 뒤에 6월 18일 날씨와 기후에 관한 가짜뉴스 판별하기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